저기 진단에 대한 얘기를 뭐 3시간 만에 했는데 아마 빠진 얘기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진단이 그렇게 이제 쉽게 정복이 될 만큼 간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말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환자를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했던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들은 제가 나름대로 진료할 때 이제 써먹는 방법들이고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지 뭐 동양의학의 정답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데 어차피 경험의학이니까요. 근데 어떤 원칙들을 얘기한 것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가시면서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의 방법대로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맥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이 많은 진단법이거든요. 맥진은 저는 맥진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지만 제가 얻고 있는 정보가 얼마만큼 정확한 건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이 서서 저는 그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감각으로 그래서 좀 잘 익히셔야 됩니다. 당구 칠 줄 아세요? 당구 칠 줄 아시는 분들 뭐 일본말로 시네루라고 그러나요? 당구 다마에 회전을 줄 때 자기만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어떤 사람은 공의 두께를 조절해서 이렇게 각을 내게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고유의 느낌. 옆에서 보는 것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건 뭐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맥도 좀 그래요. 자기만의 감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감각을 제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그냥 참고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감각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개념이 서 있어야 그걸 이용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모든 방법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완벽하게 침이나 뜸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오래 해도 그것은 완벽하게 정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너무 절대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예. 저도 모르게 제가 사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처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병의 종류가 참 많기 때문에 처방도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정도는 무국보양뜸하고 뭐 구당 기본침 정도, 기본적으로 놓는 정도 외에 다른 것을 얼마만큼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처방에 있어서 뜸의 기술 상당히 다양합니다. 뜸사랑에서는 주로 붕어빵을 길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들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세세한 부분들 언급들을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그냥 똑같이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선교지를 나가거나 이제 개인적으로 왕진을 다니거나 할 때 보면 똑같이 적용하기 힘든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뜸을 아주 약하게 떼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체를 다 뜨지 못하고 뭐 한두 군데만 떼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군데만 굉장히 강하게 떼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왜 누구한테나 무국보양뜸을 얘기를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 다양한 어떤 상태를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진단을 해내가지고 다 따로따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무국보양뜸에다가 기본적인 침자리 위주로 치료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의사분들이 부당심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비판을 할 때 주로 이제 하는 논리 중에 하나도 음양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뜸이 양의 도구이기 때문에 양의 위치에 뜨면 안 된다. 또 양의 병성에 뜨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게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뜸을 떴을 때 상당한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고정하고 자리를 고정하고 일정하게 뜨라고 말하는 이유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완벽하게 치료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구분이 잘 되지를 않으니까 그냥 획일화 해가지고 똑같이 비슷한 혈자리에다 석장내리 5장씩을 그렇게 떠주면 어떤 사람한테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조금 지나면 조정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라고 알고 계셔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시면 그건 조금 틀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봤던 일본의 사와다 선생이나 그 심국 선생이 썼던 책들도 보면 그 뜸에 대한 다양한 술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또 뜸사랑에서 공부하는 이제 심뜸술이라는 책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특히 심국 선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섬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뜸을 뜨는 순서까지 때로는 위에서 아래로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대각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써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우선 제가 쓰고 있는 방법들 중에서 질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병의 성격에 따라서 뜸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한번 좀 분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은 계통별로 병을 분류를 하죠. 근골격계 질환 또는 소화기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비뇨생식기계 질환, 뭐 신경계 질환 여러 가지로 이제 특히 내과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눠지잖아요. 류마티스 내과도 있고 뭐 신장 내과도 있고 호흡기 내과도 있고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과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과들을 나눠 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약들이나 주로 쓰는 약들이 좀 이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뜸도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지면 내과 쪽 질환하고 근골격계 질환, 물론 근골격계 문제가 내과적인 문제에서 올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허리 아픈 사람, 뭐 무릎 아픈 사람, 어떤 관절이 아픈 사람, 또 근육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하고 뭐 만성적으로 피로가 있고 뭐 두통이 있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 치료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를 좀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흔히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환자들은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에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근데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 뜸을 뜰 때는 근골격계 조금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관절 쪽에 어떤 염증성 반응을 보일 때 이게 염증성 반응이라는 얘기는 눌러서 좀 아픈 자리들이 있어요. 이 염증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염증이 아니라 이제 화학적 염증. 화학적 염증이 뭔지 아십니까? 세균이 감염되지 않았는데 좀 발적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좀 빨갛게 혈관들이 좀 많이 좀 몰려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이 생물학적 염증은 아니거든요. 세균에 의해 감염된 게 아니라 화학적인 건데 삔 것도 일종의 염증성 반응을 보이죠. 뼈 따거나 뭐 인대에 또 염증이 있다거나 또는 건에 염증이 있다거나 할 때 뭐 테니스 엘보 같은 거 아시나요? 테니스 엘보? 여기 보면 이제 누르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되게 이런 염증성 반응이 있을 때 보면은 누르면 아파요. 누르면 아픈 자리는 상당히 뜸이 효과를 잘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발목을 삐었을 때 거기도 누르면 아픈 자리가 있죠. 그 구헐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자리들은 누르면 상당히 아픕니다. 이런 자리들은 뜸을 강하게 떴을 경우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 아주 흔하게 있는데 이쪽 바깥쪽
팔꿈치 이제 바깥쪽에 뼈 바로 위쪽에 눌러보면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 뜸을 떠서 치료를 하는데 적당하게 그냥 뭐 그렇게 뜨겁지 않게 보통 다른 데 뜨는 것처럼 한 5장 정도 뜨면 효과 전혀 없어요. 이런 자리들은 아주 강하게 과감하게 뜸을 떼야 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주저가 되죠. 이런 자리에 연속으로 뜸을 떴을 경우에 흉터는 남기는데 효과가 없을 경우에 그 받을 어떤 비난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합니다. 실컷 이제 마음 잡고 강하게 떠줬는데 흉터는 왕창 남고 흉터 왕창 남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결정을 할 때 뜸의 중량을 결정을 할 때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확실히 얻을 게 있다. 흉터가 좀 남더라도 이 사람이 오래 고생한 것을 내가 해결해 줄 어떤 자신이 있을 때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자신이 없다. 그런 때는 약하게 많이 뜰 수도 있어요. 테니스 엘보로에 뜸을 뜰 때 팔꿈치가 이렇게 있다면 구당 선생님도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앞통점이 나타나거든요. 강하게. 앞통점이 강하게 나타나면 뜸을 떴을 경우 효과가 좀 더 드라마틱한 경향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뜸을 뜰 때 그냥 그 반미립대로 해가지고 미립대 정도로 해서 한 30에서 40장 뜸을 뜰 수도 있어요. 30에서 40장 정도. 보통의 다른 자리 뜸 뜨는 것보다는 조금 강하게 뜨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를 아주 크게 해가지고 그 콩알만하게 해서 한 연속구로 석장 정도, 석장에서 한 5장 사이를 뜰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시간은 이게 이제 훨씬 조금 걸리죠. 수고도 좀 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30에서 40장 한 곳에 계속 뜨는 거죠. 시간도 좀 걸리고 조금 수고도 더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뜨는 것보다 이렇게 뜨는 것이 자극의 중량이 훨씬 강해요. 뜸도 중량이 있거든요. 침도 중량이 있잖아요. 침을 꽂아놓고 몇 분을 유침하느냐 또는 얼마나 자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몸에 들어가는 어떤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뜸도 마찬가지로 작고 많이 뜨는 것, 크고 약하게 뜨는 것, 이것이 서로 만나는 점도 있겠지만 중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앞통점이 있을 이런 경우에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런 게 더 효과가 좋았어요. 강하게 뜨는 거. 온도를 상당히 높게 해가지고 한 석장 정도 뜨는 거. 근데 대신에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연속구로 석장에서 5장 정도 뜨면은 이게 살 주변이 이렇게 몰리면서 여기 이제 수포가 생깁니다. 이런 자리들은요, 흉터 남으면 잘 안 없어져요. 연속구로 뜬 자리들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부담이 돼요, 저한테도. 그래서 확실히 흉터가 남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사람, 그걸 문제 삼지 않을 만큼의 꽤 긴 시간 동안 아파왔던 사람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잘 안 들었다고 말하는 분들, 뭐 이런 쪽에 스테로이드도 맞아보고 몇 년 고생했던 분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제 트라이 해볼만 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뜨는 것보다 조금 크게 해가지고 한 30장, 40장 뜨고 이 주변에 이제 침을 꽂아두죠. 3개 정도 침을 꽂아두고 그리고 뜸을 뜨고 나서 침을 다 뽑고 나서 그리고 이 자리에 또 피내침까지 꽂아둡니다. 피내침까지. 그러면은 몇 번의 단계를 거치잖아요.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에 비해서 한 3중으로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량이 좀 비슷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시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제 되죠. 더 좋죠. 흉터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다른 이런 관절의 염증성 반응에도 좀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뜸을 뜨든지, 그게 자신이 없으면 침을 꽂아놓고 작은 뜸으로 여러 번 뜨든지, 그리고 피내침을 꽂아놓든지, 간혹 어떤 때는 이게 더 나을 때도 있고요. 자리 잘 잡으면 이제 이게 좀 확실하고요. 근데 이것은 어쨌든 연속구를 강하게 뜨는 것은 지금 저한테도 좀 부담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더 부담될 겁니다. 흉터가 이건 확실히 남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렇게 해야 이렇게 떠야 될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제가 2005년인가요? 그때 울릉도 선교를 갔었을 때 영어의 배부하고 같이 가가지고 군부대에 갔었잖아요. 한번 군부대에 가서 첫 번째 치료했던 환자가 다리를 좀 절뚝거리는 환자였었어요. 한 6개월 넘게 축구를 못했다고 그리고 쩔룩거리면서 다녔던 그런 군인이었었는데 진단을 쭉 해보면서 보니까 삼음교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쪽 다리에 삼음교에 아주 심한 압통이 있었어요. 되게 심하게 압통이 있다는 얘기는 염증성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쪽에 해부학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증상인데 그 염증성 반응이 있는 곳에 처음에는 콩알만하게 해가지고 석 장 정도를 떴어요. 연속으로. 그랬더니 환자가 보이는 반응이 조금 나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한 50%쯤 좋아졌다고. 그리고 조금 이제 약간 쩔뚝거리긴 했지만은 걸어 보이더라고요. 뭐 거의 목발 짚고 걷다시피 했었던 환자였었는데,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2장을 더 떴어요. 홀수로. 그랬더니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것도 조금 그래도 아픈 게 남아있었는데, 좀 부족하다 싶어서 2장을 또 더 떴어요. 7장을 떴거든요. 7장 뜨니까 증상이 거의 다 사라지고 그냥 뛰어가더라고요. 6개월 넘게 좀 쩔뚝거리면서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그 염증성 반응이 확실한 곳은 뜸으로 강하게 자극을 해주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메커니즘이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도 보면 이런 자리들에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주사를 주거든요. 항염증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주사 같은 걸 줘서 또는 항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약들이 되게 또 강력한 진통제 역할을 하거든요. 스테로이드가 염증도 억제를 하지만은 통증도 억제를 아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웬만한 진통제보다 강한 진통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을 직접 이런 자리에 주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잠복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 몇 개월 지나다가 다시 아프고, 그리고 그런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면 피부가 탈색을 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돼요. 피부가 얇아지면서 하얗게 되고, 그 주사는 반복될수록 효과가 없어요. 그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뜸을 떠도 효과가 별로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주사를 맞기 전에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들로 연속구 염증성 반응이 있는 관절 쪽에 눌러서 아픈 쪽에 이렇게 연속구를 떠서 재미를 참 많이 봤는데 못 본 경우도 있었어요. 재미를. 그러면은 굉장히 미안해요. 아주 뜨겁게 막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막 한 200도 막 돼서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그 뜨거운 것을 참고 떴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막 살이 모여들면서 물집이 생겼는데도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미안함이 들죠. 가끔 그런 때도 있었어요. 효과가 없었을 때도. 그래서 그런 때면 보면은 되게 정확한 위치를 못 찾아서 그래요. 족저근막염이라고 아시죠? 발 뒤꿈치 아픈. 예, 발 뒤꿈치가 아플 때도 두리뭉실하게 그냥 발 뒤꿈치에 뜸을 뜨면 효과가 없습니다. 별로. 정확하게 그 자리를 찾아야 돼요. 아픈 자리. 발 뒤꿈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부분이 이제 여기 가운데가 아픈데 항상 가운데는 아니더라고요. 가장 아픈 자리 눌러보면은 뭐 좀 앞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요 가운데가 아파요. 그럼 정확한 요 자리를 찾아가지고 뜸을 왕창 뜨면은 금방 걷는 게 편해집니다. 경험해보신 분 있습니까? 치료해보신 분 이렇게 한 분도 없나요? 환자복이 없으시네. 예, 이거 금방 명이 되는데 이거. 걸어 들어올 때 치료받고 나갈 때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그냥 금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발을 뒤렇게 세워서 뜸이 안 떨어지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아픈 자리 찾아가지고 점으로 딱 표시하고 아주 강하게 이제 뜸을 뜨거든요. 이렇게 연속구로 해가지고 석장에서 5장 정도. 근데 이 자리는요, 부담이 없어요. 그죠? 흉터도 안 남고. 발바닥이 살이 두껍기 때문에 여기는 물집도 안 잡힙니다, 이 자리는. 물집도 안 잡히고 나중에 이제 그 딱지가 그냥 앉아요. 이 자리는 태도 안 나고. 그래서 한번 떠볼 만한 자리인데,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근막에 염증이 있는 건데 염증이 생겨가지고 눌러서 아픈 자리 그것 때문에 그쪽을 활용을 못해가지고 몸이 전체가 힘들어지잖아요. 다리 뒤꿈치 아프니까 못 디드니까 반대로 이 다리도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깨져서 오래 다니다 보면은 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한 방에 해결된다는 게 참 신기한데 이런 정확한 자리만 짚어가지고 해주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뜸이 효과가 있다면 건초염이나 건염이나 이런 리가멘트나 이 어떤 해부학적인 조직에 화학적인 염증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있는 그 부분은 이렇게 해주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자리에 다 해본 거죠. 발목을 뺐을 때 구어를 누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쪽에 딱 꺾이면은 이 자리에 대부분 이 자리인데 그 구어 자리에 물론 이제 침을 깊이 넣어주고 해도 효과가 좋지만 뜸을 한번 떠줘도 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 자리 정확히 찾아가지고 거기에 강하게 뜸을 떠주면 한 방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발등도 살이 발바닥에 비해서는 좀 약한 자리고 거기에 뜸을 강하게 떴을 때 또 물집이 잡히거든요. 그것이 좀 부담돼가지고 아주 심하지 않으면 안 뜨는데 근데 대신에 발목이 뼈는데도 오랫동안 안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뼈는데 걸어갈 만은 한데 계속 시큰거리는 분들 있죠. 뭐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구어를 눌러보면 아픕니다. 나중에도. 걸어는 가는데 계속 불편한 느낌의 무거운 느낌의 그런 분들에게 구어를 눌러서 아팠을 때 거기에도 이렇게 연속구를 떠주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몇 달간 아파왔던 것이 뜸 뜨고 나서 바로 좋아지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 염증성 질환이 있다. 그게 어떤 시스테믹한 전체적인 모든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있을 때 그러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어떤 외상에 의한 염증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고 그것은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조직을 공격해서 생기는 거라서 이렇게 강하게 뜸을 뜨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런 연속구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발목을 삐었거나 뭐 어쨌든 외상에 의한 어떤 염증, 그 자가면역성에 의한 염증이 아니고 그런 삔거나 타박상이나 뭐 이런 그리고 갱골용 같은 손등 같은데 이런데 볼록 올라와가지고 아픈 사람들 있죠. 예, 이런데 올라가지고 막 신경 누르하다 보니까 힘도 없고 그런 경우 이런 경우도 그 자리에다 뜸 떠주면은 비교적 잘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많이 회복이 되고요. 여기도 보이는 데니까 한 번에 이렇게 크게 뜨면은 좀 부담이 돼요. 나중에 흉터도 조금 많이 남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에 크게 뜨지 말고 나눠서 오방뜸을 뜨는 거예요. 5개로. 가장 아픈 포인트에 하나,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5개 정도 떠주면 작게, 보통 뜨는 것보다는 조금 세게, 그렇게 떠줘도 이렇게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여러 번 떠야 되죠. 근데 연속구로 한 번에 뜰 때는 이건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그 여러 번, 몇 날 며칠 동안 줘야 될 자극을 한 번에 한꺼번에 준다는 개념이죠. 그러면은 효과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작은 자극을 오랫동안 주는 것에 비해서 큰 자극을 한 번에 딱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경험을 해보시면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경험해보기 전에는 좀 자신이 없죠. 이 흉터 때문에. 근데 저는 연속구를 참 좋아합니다. 왜요? 드라마틱하니까. 이게 뜨고 나면 바로 좋아져요. 되게 재밌어요. 그 선교 여행 가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저한테 많이 걸렸어요. 예를 들면 이게 그 트리거 핑거라고 손가락이 딱딱 방아쇠처럼 이렇게 관절이 제대로 안 굳어지고 뚝뚝 소리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나 이런 관절이 이렇게 잘 안 당겨지고 그런 분들 이렇게 관절 부분을 딱 눌러보면 되게 아파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그 아픈 자리에 뜸 뜨면 잘 풀립니다. 관절. 예. 비슷한 거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에도 효과는 있어요. 예. 근데 확실하게 포인트가 있을 때, 예. 눌러봤을 때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두리뭉실한 포인트는요, 흉터만 남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확한 포인트가 확실히 있고 다른 부분하고 구분되는 그런 통증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연속구가 상당히 잘 먹힙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잘 쓰면 좋고요. 구당 선생님이 했던 치료 중에 제가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치료가 그 토티콜리스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사경증이라고. 이게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영어로 SCM이라고 그러는데 요 귀 뒤쪽에서부터 요 목 앞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 있죠. 예. 저같이 살찐 사람은 잘 안 나오는데 이 목 가늘고 기신 분들은 잘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이 근육 무슨 근육인지 아시겠죠? 좌우로 고개를 돌릴 때 이렇게 돌릴 때 여기가 늘어나죠. 그리고 이쪽은 수축이 돼야 되고요. 예. 돌리는데 이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런 근육이 있는데 이게 한쪽이 탁 수축이 돼버리면 이쪽에 돌아가 버리면 이제 여기는 또 이렇게 팽팽하게 늘어나 있어요. 근육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거든요. 이쪽. 그때 구당 선생님이 한 번은 이렇게 오신 분 고개가 이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쪽을 못 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의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요 목에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요 한 곳을 가장 단단하고 좀 눌러서 아픈 부분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뜸을 엄청 크게 뜨시더라고. 콩알만하게 단단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와서 보니까 푹 패였어요. 이제 분하고 폭발한 것처럼 막 예, 목에 푹 패였어요. 그 여기는 금방 보이는 데 아니니까 목에다가 그렇게 연속구를 뜰 수 있는 강심장은 자신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건데 저는 이제 그때 그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게 해도 되나? 좀 이게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꽉 그 뜸을 뜨시더니 이제 주변에 이제 아시얼 개념으로 침을 많이 놓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분이었어요. 양방과 한방 같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한 달 넘게 있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구당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입원한 상태로 오셨더라고요. 그 남수침술원이 경희대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한 번 이제 해보셨는데 그날 가가지고 다음날 다시 오셨는데 그 70%쯤 좋아졌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증상의 70%가 소실이 돼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안고 부러지니까 이렇게 하고 TV를 보죠. TV 앞에 있어도 안 돌아가니까. 축구 경기가 그때 무슨 경기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싶으신데 이러고 보셨다고. 근데 뜸 뜨고 가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치료를 받고 다니고 싶어도 이게 창피하니까 지하철을 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입원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한 번 이제 받으시고 나서 퇴원을 해가지고 침술원 근처 여관에서 묵으시면서 며칠간 더 치료를 받으시고 완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활할 정도는 돼서 가셨어요. 그때 이제 목 뒤쪽에 뜸 그게 참 강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확하게 그 포인트만 찾으면 그 어떤 치료보다도 아주 좋은 치료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뭐 주사를 준 것보다도 더 그런 좋은 치료가 되는 것 같은데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그런 포인트가 확실한 압통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런 연속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걸 확실히 하기가 좀 두려울 때는 이렇게 한번 오방뜸으로 떠보셔도 예. 이렇게 해서 호전이 있었다. 증상이 한 반 정도가 좋아졌다고 하면은 가장 아픈 곳에 한 번 더 뜨면 이제 더 좋아지겠죠. 이런 경우 효과가 있는 경우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은 뜸력으로 얘기하면 사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사법. 약한 자극은 잘 안 통하고요. 강한 자극이죠. 뜸으로. 뜸도 사법과 보법이 있는데 보법 같은 경우는 주로 내과적인 질환, 사법 같은 경우는 대개 근골격계 질환에 이제 많이 쓴다는 얘기죠. 사법을 써야 될 곳에 보법을 쓰면 효과가 없고요. 보법을 써야 될 곳에 사법을 쓰면 또 난리 나죠. 네,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내과 질환에 사법을 쓰는 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데 중환에 왕창 뜸 뜨고 또는 족삼리에 아주 큰 연속구를 뜨고 성문에다 아주 큰 연속구를 뜨는 인산뜸이죠. 보신 적 있습니까, 인산뜸? 아, 뜨셨어요? 어떠셨어요, 뜨고 나서? 뜨고 나서요? 예. 좋았으니까 계속. 효과 있었습니까? 네. 뭐 때문에 뜨셨어요, 그때? 아무 말. 암이요?
예. 그래서 지금 괜찮으세요? 몇 년 되셨는데? 눈은 보이고 예. 금방 느끼니까. 예. 예. 그 뜸은요, 죽을래, 뜸뜰래, 뭐, 이런 심정으로 뜨는 뜸인 것 같아요. 그 뜸을 뜨고 나서도 나빠지신 분도 있기는 한데, 워낙에 이제 강한 뜸을 뜨기 때문에, 깔아앉게 되죠, 몸이. 근데 뜨고 나서 어떠셨어요? 네, 기운이 없을 때 많이 깔아서. 예, 깔아지죠. 예. 그 전에 그러니까 보를 해야 되죠. 예, 보를 해야죠. 예. 그게 사법입니다. 뜸으로 사법을 하면 힘들어져요, 굉장히, 사람이. 그래서, 힘이 없고 굉장히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뜸을 뜨면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쓰는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나면 드라마틱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수침수련에 있을 때도 보면 인삼뜸 뜨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에. 그분들한테 제가 한번 다 물어봤어요. 뜨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럼 대부분이 좋아졌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뜸 보시면 이제 꽃잎처럼 상당히 큰 흉터가 남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 30분 정도 타나요? 몇 분 정도 탑니까? 한 30분 정도 이 직접구로, 간접구도 아니고 30분 정도 직접구로 이 살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뭐 죽음에 이르는 고문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요. 그래요? 몸이 많이 아파서 그런가. 못 느낄 수도 있죠. 예. 예. 느낌이 또 오잖아요. 예, 뜨거운 것을 못 느낄 정도의 그런 사람도 있죠. 몸 상태가. 근데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상당히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본 몇 분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뜰 때, 예, 정말 다시는 하기 싫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인산뜸을 찾아갔다가 그쪽에서 구당선생님한테 다시 보낸 환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인산뜸이 안 맞으니까 구당선생님한테 가보세요 해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구당선생님이 뜨는 뜸법은 대부분 다 보법입니다. 보법이에요. 강하지가 않잖아요. 3초에서 한 5초 타는 아주 작은 자극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홀수로 해서 1357구로 나가는데 1357로 나가죠. 9까지는 잘 안 나가는데 그렇게 홀수로 떠주는 것이 이제 보법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구당선생님은 주로 보법을 하고 인산뜸은 주로 이렇게 사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법을 하는 것과 보법을 하는 것에 현대의학적인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아마도 이제 그게 자율신경과 관련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거 가지고 연구가 된 것은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보법과 사법을 크게 일단 두 가지인데 보법과 사법을 뭘로 선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게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법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보법을 해야 되고 사법을 할 때 정확히 해줘야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금방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많이 떠봐 효과가 없고 크게 한 번 뜨는 게 효과가 더 큰 경우들이 이게 이제 사법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근데 내과적인 질환에 있어서 구당선생님은 사법을 잘 안 하시죠. 뜸을 뜰 때 사법을 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크게 뜨는 연속구도 사법이지만은 뜸을 한 10장 뜨고 재를 털고 또 뜸 뜨고 이렇게 재 털고 뜸 뜨고 재 털고 뜸 뜨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사법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구당선생님 거의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다장을 할 때 뜸을 연장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연장구? 나이만큼 뜸 뜨는 거. 예, 그렇게 뜸을 떠야 될 자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30에서 50장, 많게는 한 100장까지도 뜸을 뜰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뜸 계속 뜨면 재가 많이 남잖아요. 그럼 한 10장 뜨고 그냥 재 털어내고 다시 10장 뜨고 한 재 털어내고 이제 그것은 사법에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보법에 들어가긴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은 많이 써봤습니다. 나이만큼 뜨는 연장구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써질 때는 이제 염증성 질환 어떤 이런 관절의 염증성 말고 안에 내장 쪽에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뜰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맹장염이 있다. 내부에 장염 같은 게 이제 구체적으로 있을 때 또는 안쪽에 장 쪽에 어떤 염증이 있었을 때 기계 같은 데 뜸을 한 100장 뜰 때가 있어요. 그 효과를 정확하게 그 뜸을 떴기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겠지만은 곳에 이제 맹장염이나 어떤 그런 충수돌기염 같은 증상이 있었을 때
기의 뜸을 100장 뜨라고 하는 말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 두세 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우리 애한테도 한번 해봤고요. 큰애. 몽골에 있을 때 큰애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맹장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응급실에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교적 잘 봅니다. 복부질환 쪽을. 특히 맹장염 진단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어린 애들이 그 나이 때가 좀 잘 오기도 하고 복부가 아프면서 이렇게 나중에 로컬라이제이션 돼요. 전체가 아프다가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제 통증이 옮겨가는데 지금 그 전 단계 정도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얘한테서. 근데 몽골인데 겁나잖아요.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뜸 떠보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기의 쪽에 뜸을 꼬만데 한 30장을 떠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잤거든요. 자고는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맹장염을 진단하고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뭐 맹장염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와 유사한 증상이 있을 때는 한번 수술하기 전에 꼭 필요하면 트라이 해볼만 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수술은 타이밍을 놓치면은 복막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나았으니까 이것만 합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차피 병원 가기 전까지 좀 시간이 있다면은 한번 해보면 좀 도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또 한 자매가 왔었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한번 제가 100장쯤 떠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감기 같은 거 있을 때 폐의 염증성 질환이잖아요. 일종의 상기도 쪽에. 감기가 이제 막 시작됐을 때 또 그렇게 열이 난다 할 때 대추하고 풍문에다가 뜸을 다장을 합니다. 그건 좀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콧물이 조금 찍찍 나고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이제 감기가 막 들 것 같은 그 순간에 대추하고 풍문에 한 30에서 50장 정도 뜸을 다장을 하고 나면 훨씬 편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훨씬 그걸 빨리 느끼거든요. 어린애들은 이 기감이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느끼는데 제 또 큰애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이게 실험 대상이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 타지에 나가서 호주에서 병원 한번 가려면요 돈 엄청 듭니다.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뭐 몽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침뜸으로 해결을 해봅니다. 그래서 큰애가 뭐 밤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나서 막 울면서 깼어요. 깨가지고 해열제를 써도 안 되고 이첨을 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막 울고 그러는데 뜸을 대추하고 풍문에다가 다장을 좀 했어요. 그때는 조금 더 어려울 때여가지고 한 11~12장 정도 뜬 것 같은데 그러고 5분쯤 있으니까 그냥 자더라고요. 열이 다 내리진 않았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조금 지나서 만져보니까 열이 내려 있었어요. 그래서 대추 풍문이 좋은 거구나. 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확하게 느낍니다. 교과서대로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한번 그렇게 떠드린 적이 있었는데 콧물 찍찍 흘리고 이렇게 좀 으슬으슬 할 때 뜸을 탁 뜨고 나니까 괜찮네 하시더라고요. 바로 아버지도. 그래서 그런 자리들에 뜸을 좀 많이 뜰 수 있어요. 확실히 어떤 장부에 염증이 있을 때 그 장부와 관련된 자리, 특히 폐렴이 있다든지 할 때 조금 더 병이 깊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풍문이 아니라 폐유까지 뜸을 떠주거든요. 그럼 대추와 풍문, 폐유를 같이 해가지고 뜸을 다장을 해주면 컨디션이 좀 훨씬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장하는 것은 사법의 의미가 있긴 한데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는 좀 다장하는 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전체가 아니라 대신에 이 뜸의 중량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분대를 3장씩 뜨면 얼마입니까? 60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뜸을 뜰 때 한 20분대를 5번씩 뜬다면은 100번입니다. 근데 한 군데를 100번을 뜨면 이거 100번이잖아요. 전체 20군데를 5번씩 뜬 만큼의 자극이 한 번에 100번을 뜨는 곳에 있다는 얘기죠. 보통 폐유만 100번을 떴다. 대추하고 풍문에서 3개를 100번을 떴다 하면 이게 300번의 만큼의 어떤 중량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 정도 떠주면요, 웬만한 사람 몸살 납니다. 뜸 많이 뜨면 몸살 나는 사람 있죠? 뜸 뜨고 몸살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별로 다들 안 해보셨구나, 경험. 예.
저는 뜸 뜨고 몸살 경험해봤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저도 풍문하고 대추에다가 뜸을 다장을 했는데 한 그때 5, 60번 뜬 것 같아요. 한 번 안 돼가지고 두 번째 날도 한번 했어요. 이틀 연달아서 떴더니 몸살 생기더라고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상당히 힘들어서 그 뜸을 한 곳에 많이 뜰 때는 좀 계산을 하고 하십시오.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이에 따라 뜬다고 그러잖아요. 어른하고 애들이 좀 다른데 어른 같은 경우는 좀 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만큼 떠줘도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나이 드시고 몸이 약하면 또 줄여줘야 되겠지만은 나이 드시고 좀 이렇게 체격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떠도 좀 덜합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좀 작게 떠도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이 중량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침도 마찬가지로 한 곳을 깊이 찔렀을 때 또 여러 곳을 얇게 찔렀을 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한 20군데에 아주 선자를 해가지고 찔렀다. 그러면 한 요만큼에 있다면 한 군데에 아주 강자극을 해야 돼. 동시침처럼. 그렇게 막 비비고 하고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극이 들어가요. 그래서 몸살 나고 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중량들을 생각을 하고 뜨셔야 되는데 이게 한 포인트에 아주 강하게 뜨는 연속구 그리고 내부 장기 쪽, 내장 질환 쪽이 있을 때 특히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유혈 쪽에 다장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어떤 염증성 반응들을 치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뭐 주로 허리나 무릎, 뭐 어깨 이런 쪽에 이것도 이제 대부분 관절 쪽인데 이런 쪽도 이런 큰 뜸 뭐 연속구 뭐 콩알만하게 석장 5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때로는 강하게 뜸을 떠야 좋을 때가 있어요. 어깨가 아플 때 여기에 경루가 누르면 많이 아프거든요. 거기에 뜸 살짝 석장 뜨면 효과 없어요. 조금 더 강하게 아주 이렇게 콩알만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좁쌀만하게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연속구로 한 5장 정도 그 정도 떠주면 이게 뜸 뜨자마자 금방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 쪽에 눌러서 아픈 자리가 있으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금방 좋아지니까요. 이건 금방 명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관절 쪽에 눌러서 아픈 자리는 피내침을 해도 좋아집니다. 뜸하고 좀 다른 메커니즘인 것 같은데 뜸만 뜨고 나서 좀 부족할 때는 피내침 붙여주면 또 좋아요. 피내침 하나만 꽂아도 꽂고 있는 데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움직임이 좋아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내침 빼면 다시 아프죠. 그것은 뜸은 한번 떠주면은 피내침 꽂지 않아도 한동안 계속 좋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해보면 좋죠. 근데 무릎에서 슬환 같은 경우는 크게 뜨면 좀 안 좋습니다. 여기는 슬환은 무릎 쪽에는 뜸을 크게 뜨면 또 염증이 좀 잘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슬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릎이 아플 때 뜸을 잘 뜨는 자리이긴 하지만은 이 슬환은 고서에 보면은 금구혈로 돼 있어요. 뜸을 뜨지 말라는 자리로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아마 염증이 잘 생겨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작용이 좀 있으니까. 여기는 그리고 뜸을 뜨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뜨겁게 느껴지거든요. 떠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작게 뜨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허리 같은 경우도 압통이 심한 자리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뜸을 좀 크게 해서 강하게 뜨는 게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뜨는 방법으로 뜨셔도 되는데 눌러서 이제 많이 아픈 자리, 특히 급격하게 아픈 자리, 아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누르니까 상당히 아프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뜨는 것이 도움될 때가 있어요. 연속구로 해서. 혹시 아픈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몸이 아플 때는요, 기회입니다, 그게. 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다른 사람 할 때는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자기 몸에 하는 것은 좀 괜찮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한번 자기 몸이 아플 때는, 트라이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한번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그 반응이 어떤지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것은 상당히 정확한 경험이 됩니다. 예. 협착되잖아요. 척추관 협착증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런 연속구 떠서 되는 건 아닙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제가 있었는데
저는 나았는데 단순히 침뜸의 효과로 나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제가 치료 몇 명 해봤는데 좋아진 사람도 있고 안 좋아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하신 분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뜸을 떴기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개 이제 허리의 질환 중에 보면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보통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뜨는데 아무 처치를 안 하고 기다려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이제 치료를 안 해도 좋아질 증상이었는지 아니면 치료해서 좋아진 건지 그런 걸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심하면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침뜸으로 치료하기도. 다른 거에 디스크에 비해서. 디스크는 침뜸하고 나면 금방 좋아지는 거 느껴요. 대부분. 막 아팠다가 한번 치료하고 나면 좋아지는 거 느낍니다. 물론 좀 이따면 다시 아프긴 하지만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치료를 매일매일 하기는 하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이게 해부학적인 변화가 와 있는 거거든요. 뼈가 좀 자라나가지고 신경이 나오는 공간을 좁혔기 때문에 그 신경이 더 잘 눌리게 돼 있죠. 그런 경우는 뭐 감압술을 해서 이제 그 누르는 뼈를 좀 제거해 주는 수술들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5개월간 상당히 아팠는데 그 5분 정도 서 있지를 못했고 걷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좋아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셔서 저는 그거 안 나시면 와서 수술하고 몽골은 한동안 접으려고 했었는데 한 수술을 하면 한 1년 정도는 못 들어가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아쉬우셨나 봐요. 저 나오면은 손해니까 그래서 낫게 하신 것 같은데 단순히 침뜸의 메커니즘으로 척추관 협착증 낫는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장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담은. 근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는 특별한 치료 안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훨씬 편하게 빨리 좋아지게 하죠. 침뜸을 하면. 근데 오랫동안 안 나섰던 디스크들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디스크는 비교적 잘 좋아지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용규 선교사님 치료했을 때도 그분이 기도 많이 받고 오셨죠. 다른 데서 그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한테도 기도 받고 뭐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도 가진 적도 있었고 여러 번 그랬는데도 사실 계속 아팠었어요. 아팠는데 침 맞고 가면은 맞고 나면 확실히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나섰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자리를 자극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점점점 이제 효과가 좋아져서 좀 편해지죠. 이용규 선교사님도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보면은 맞고 나면 조금 편했고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다시 좀 아팠다가 이렇게 점점 아픈 강도가 좀 줄어들었었죠. 디스크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낫는다는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 쪽은 대부분 그래서 사법이 상당히 도움된다는 거죠. 강한 뜸이. 기억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내과적 질환에서는 아까 인산뜸이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법을 씁니다. 인산뜸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제 인산뜸에서 뜨는 그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잖아요. 중안과 성문과 족삼리를 뜨는데 그게 어떤 우리 몸의 어떤 근원의 기를 참 잘 살려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기는 해요. 거기에 강한 자극을 했을 때 특히 성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관원보다 좀 위쪽인 것 같던데 제가 환자들 보면 원래 관원이에요? 되게 이제 저희 남수춘 실현이 왔을 때 보면은 그 중앙 쪽에 많이 떴던 것 같아요. 관원보다는 좀 위쪽에. 그래서 저는 성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를 관원이라고 생각하고 뜨시나 보네. 뜨는 사람마다 자리를 잡는 사람마다 좀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구당스님이 쓰는 자리 또는 사와다 선생이 썼던 자리 이게 똑같은 이름으로 하는데도 위치가 조금씩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관원이나 성문이나
의미는 같거든요. 단전에 그 신기를 좋게 하는 자리니까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한 칸 차이고 해서 크게 차이는 이제 없는 자리인데 어쨌든 그런 내과적인 질환에 사법을 쓰는 경우는 그런 경우 말고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내과적인 질환들 중에서 그 각 계통별로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치료점들을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보이는 증상이 뭐라고 그랬죠? 주로 피곤하다. 예. 그리고 얼굴은 예? 뭐 황달도 있고 좀 눈도 좀 뻐근하고 좀 눈이 열나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고 또 머리도 좀 아플 수가 있고 또 쉽게 화가 나고 뭐 쉽게 흥분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왠지 이렇게 몸이 안전이 좀 안정되지를 않죠. 좀 약간 떠 있는 느낌의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이 간이 문제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전체 장부를 같이 치료하는 게 좋죠, 일단은. 그래서 무국보양뜸이 심이나 비나 폐나 신을 다 같이 치료하는 자리들을 취하잖아요. 모혈이나 유혈 쪽에서 물론 모혈과 유혈을 다 취하지는 않지만은 배 쪽이든지 등 쪽이든지 어느 한쪽에는 모든 각각의 장부를 치료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제 고황이 심을 치료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비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제 중환이 치료하는 의미가 있어요. 뭐 폐 같은 경우는 중환이나 폐요. 그리고 신을 치료하는 의미로는 앞쪽에 뭐 기해, 관원, 등 쪽에 이제 신유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중국수도가 신을 치료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이제 비를 치료하는 의미로 다리 쪽에서 족삼리가 있고요. 그리고 곡지 같은 경우도 이제 소화기 쪽을 치료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 이제 폐에 표리가 되는 대장경이 있기 때문에 폐를 치료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곡지가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간을 치료하는 자리가 없네요. 그죠? 무국보양뜸에서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백회가 빠졌죠. 예. 백회는 이제 머리 쪽에서 백맥이 교회하는 자리로 모든 장부를 치료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기를 머리 위쪽으로 이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백회는 항상 모든 경우에 뜨지는 않아요. 예, 도움 될 수도 있고, 위로 열이 많이 솟구치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간을 치료하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 신비, 폐, 신을 치료하는 게 간을 치료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장부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간을 치료하는 의미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간유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유를 뜸을 뜰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한테서. 오장을 다 치료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이제 폐유와 뒤쪽에 신유 사이가 꽤 길어요. 그렇죠. 폐유는 T3와 4 사이에 있고 신유가 L2와 3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지면 몇 개가 있어요? 5, 6, 7, 8, 9, 10, 11, 12, 1, 2, 3 해서 한 12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사이 동안에 뜸 뜨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무국보양뜸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중간쯤 되는 자리가 이제 간유예요. 그래서 몸에 피곤을 느끼거나 좀 뭔가 불편한 사람이 왔었을 때 특별한 진단 포인트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럴 때 무국보양뜸을 다 떠주고 간유를 떠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거의 이제 폐유와 신유 중간 정도에 있어요. 여기까지 해주면은 대부분 이 오장에 대한 치료가 들어갑니다. 모든 장부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장부의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간도. 그래서 간을 치료할 때 이리 다른 것도 같이 치료해 주는 게 이것이 간과 관련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간을 치료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확실히 간이 안 좋다. 이 사람이 더 증상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간이 안 좋은 게 뚜렷하다 하면은 더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앞쪽에서 이제 우, 양문 그리고 이제 거골까지 같이 뜨는 경향이 있죠. 여기에다가 그리고 간염 같은 게 있다. 지금 현재 간을 이쪽에 눌러봤더니 좀 아프다. 실제 좀 간의 증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있다. 간 경화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불룡을 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우기문까지 갈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이건 등 쪽에서 간유 그리고 간유 중심에 이제 오방뜸을 뜰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간을 치료하는 의미가 있고 앞쪽에서는 우양문, 거골, 우불용, 우기문 이런 자리에 이제 뜸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간경의 원혈인 태충에다가 뜸을 뜬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당수염은 이제 태충의 원혈인 이게 간경의 원혈 태충에다는 뜸을 잘 안 뜨십니다. 원혈에다 뜸 뜨는 경우는 쉽게 잘 취하지를 않으시고 사와다 선생 같은 경우는 원혈을 뜸을 잘 떴더라고요. 특히 이제 신을 치료할 때 신유를 쓰지를 않고 여기는 유혈인데 신유를 쓰지 않고 주로 태계를 많이 쓰셨죠. 원혈인 태계를 많이 썼어요. 그 폐를 치료할 때도 태연에 뜸 뜬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삼초를 치료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등 쪽에 삼초 유를 쓰는데 사와다 선생 같은 경우는 양지를 썼어요. 좌측 양지 이런. 손 쪽에서 원혈을 많이 썼습니다. 원혈을 쓰는 것과 유혈을 쓰는 것의 차이는 크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원혈을 써서 치료하는 것은 이제 유모혈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는 생각을 해요. 효과적인 면에서는 조금 거리가 먼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당수염은 주로 원혈보다는 이쪽에 이제 유모혈 쪽을 배열을 해서 쓰기 때문에 간을 치료할 때는 이렇게 이제 많이 치료를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항상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건 다른 장부를 치료해 줘야 된다는 거죠. 몸 전체를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간에 집중을 하는 이런 식입니다. 다른 장부도 심해 문제가 있을 때도 다른 데를 치료해주고 거기에 덧붙여 심을 치료하는 그런 거죠. 예. 무국보양뜸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뜸을 뜬다든지 하면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곳을 같이 보호하면서 치료를 해야죠. 간염에 대해서는 뜸을 떠가지고 그걸 뭐 연구해본 케이스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간염 바이러스하고 에이즈 바이러스는 성격이 좀 닮은 데가 있어요.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에 들어가서 숨어 있죠. 사람이 좀 튼튼할 때는 좀 숨어 있어요. 에이즈 바이러스는 어디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까? T세포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헬퍼 T세포라고. 간염 바이러스는 원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NK세포가 검색을 해가지고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잡아서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제거를 안 합니다. 이게 면역적 관용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휴전 상태라고. 이게 면역세포가 이 공격을 하지를 않아요. 원래는 제거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서로 휴전을 하고 있다가 이게 몸에 좀 약해질 때 막 증식을 해요. 틈을 봐가지고 몸이 좀 약해지면 피곤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봐서 이게 막 증식을 해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면역세포도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막 싸웁니다. 그러면 이 증식해서 이게 다른 세포로도 옮겨가서 요 세포도 감염되고 또 여기서 증식해가지고 다른 세포로 가서 이제 요 간세포들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감염된 것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가서 이제 잡아 죽이는 일을 막 하죠. 그러면 사상자가 막 늘어납니다. 이 시체가 막 쌓이는 거죠,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간세포가, 파이브로시스 되죠.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간경화가 좀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돕기 위해서 약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제픽스라는 약도 쓰고 또는 인터페론이라는 주사를 써서, 이런 이제 면역세포의 활동을 좀 도와주는 약을 쓰죠. 인터페론이 이제 일종의 면역세포니까 이걸 면역 그 활동을 도와주고, 뭐 제픽스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된 것들, 바이러스를 좀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정복이 되질 않았어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그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데, 뜸을 뜨면 척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근데 어쨌든 뜸을 떠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효과가 면역 기능이 좀 향상될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물론 정확한 논문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뜸을 떴을 경우에 이제 병이 걸리는 게 좀 적고 감기도 잘 걸린다 하더라도 심하게 안 앓고 넘어가는 거로서 봐서 면역 기능이 상당히 우리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T세포 같은 것이 증가를 하니까 뜸을 뜨면. 그래서 면역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간염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한번 해보고 싶은 연구죠, 사실은. 근데 기회가 많지가 않고요. 간염이 있는 사람들이 뜸 뜨면요 뜨거워합니다, 상당히. 현재 이렇게 간염이 있어서 이렇게 몸에 열이 있는 사람들.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 그 친구도 이제 의사인데 간염 보균 상태에 있다가 비활동성이었다가 이제 활동성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얘가 힘들어했거든요. OTPT 이렇게 막 증가하고, 그 눈에 황달도 나타나고 좀 피곤하고, 이제 좀 심해가지고 간화범패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호흡도 막 천명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입원시켜가지고 그 친구 뜸을 떴어요. 뜸 뜨고 침 놓고. 일단 또 그런 게 있으면 휴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뜸 뜨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한 장 떴는데 무지 뜨거워합니다. 그래서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처음에 몇 번 참고 떴어요. 제가 패가면서 막 떴는데 몇 번 참고 뜨더니 이제 막 못 뜨겠다고 죽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좀 뜨다가 말긴 했었는데, 뭐 결국 좋아져서 이제 퇴원하긴 했는데,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요. 간염 환자들한테 뜸을 떴을 때 어떻게 될까? 좋아진다라고 무조건 말할 수는 없고요. 아직은 전 경험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데이터도 없고 하니까. 근데 에이즈가 좀 좋아지는 걸로 봐서 간염도 좀 좋아지진 않을까. 예. 근데 잘 뜨려고 안 하죠, 사람들이. 결과는 아직 못 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간염 보균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뜰 필요는 없겠죠. 현재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증상이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뜰 수는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요, 누르면 아파요. 부령도 누르면 아프고, 기문도 누르면 아파요. 그런데 아픈 자리는 일단 반응이 있는 자리니까 한번 떠볼 필요는 있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아까 간유 중심에 오방뜸을 뜰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등 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엎어놓고 보면 가운데 이렇게 골이 있잖아요. 골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좀 살찐 사람들은 골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제가 골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등 쪽에 보면 이렇게 쭉 파여 있는 척추 주변, 척추 그 위에 이제 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허리부터 목 있는 데까지 쭉 다 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골이 올라가다가 간유 정도 한 T9나 T10 정도에서 이렇게 살짝 그 골이 없어집니다. 많이 보시면 그건 알 텐데, 살짝 없어졌다가 위에 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대부분 그 간유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 그런 골이 없어진 거거든요. 없어진다는 얘기는 좀 도톰하게 올라왔다는 뜻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올라온 정도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면 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상적으로 대부분 사람 골이 없어져요. 근데 그것이 심하게, 보통보다는 좀 심하게 더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부터 요 뼈 있는 데까지 넓이가 좀 높아서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는 느낌. 예.
이런 분들 되게 간이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간에다 간효 중심 오방뜸을 뜨기도 하고요. 간효에 좀 뜸을 자리를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좀 붙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예. 그래서 간효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저도 간효를 항상 뜨거든요. 그리고 저는 웬만한 사람 그래서 간효의 뜸을 좀 떠주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약을 만성적으로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만성적으로 먹나요, 약을? 예, 고혈압이나 당뇨나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약을 많이 먹게 되면은 간이 좀 부담을 갖게 되죠.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간효의 뜸을 떠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간효는 참 재밌는 게 여기는 이제 침 놓고 뜸 뜨다 보면 특히 침을 놓을 때 간효에다가 이렇게 침을 딱 놓고 쭉 올라와서 밑에부터 침 놓고 쭉 올라와서 간효에다 딱 뜨고 침을 놓고 있으면은 잠이 잘 옵니다, 여기가. 잠이 잘 온다고 그래요. 여기 꽂아놓으면 참 잘 잡니다. 그래서 간이 잠하고 관련이 참 많이 있다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좀 피곤 느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간효를 떠주는 게 좋습니다. 거의 무국보양뜸이라 생각하고 그냥 루틴으로 떠줘도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좀 헷갈리는 것이 이 간효하고 심유하고 좀 관계가 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어요. 간화와 심화가 성격이 좀 비슷해가지고 간효와 심유를 같이 뜨기엔 좀 강할 것 같고, 예, 심유를 선택하면 간효는 제가 잘 안 하고요. 간효를 선택하면 심유를 잘 안 뜨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심한 경우는 간효, 심유를 다 뜨기도 하죠. 예.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좀 쉽지가 않습니다. 심장 딱 생각하는 거 뭐 고항하고 심유 생각하시죠? 여기 말고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심장 치료할 때? 예? 예? 거골. 거골. 또, 예, 전중. 또, 뜸자리로. 또 어디 있습니까? 예? 예, 뇌관에 뜸 잘 안 뜨는데, 여기는 손쪽은. 뇌관은 뭐 심장을 치료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증상들을 치료하죠. 뭐 두근거림이나 좀 이렇게 막 울렁거리는 거나 그럴 때 이제 뇌관에 침을 넣으면은 잘 가라앉죠. 예. 상당히 잘 가라앉습니다. 그것도 좀 신기하게 가라앉는데. 근데 심장은 얘 이제 앞쪽에서 뭐 거골이나 전중이나 이런 자리를 취할 수가 있어요. 거골이 이제 심의 모혈이고 전중은 상초를 치료하는 중심이 되는 자리잖아요. 앞에서. 상초라는 것은 폐와 심을 얘기를 하는데 폐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전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중과 거골을 동시에 쓰는 것도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취할 때가 많은데 두 개 다 쓸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좀 이제 같은 겹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증상 그 효과에는. 근데 등 쪽에서 심장을 치료할 때는 이 하늘천자 들어가는 자리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영자 들어가는 자리요. 신령할 영자 들어가는 자리도 심장 치료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 천중이나 철료 이런 자리들도 고혈압을 치료할 때 쓰기도 하거든요. 특히 심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좌측 어깨로 아픈 분들이 있어요. 좌측 팔로도 아프고 특히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좌측 쪽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좌측의 철료와 좌측의 천종도 같이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치료하면서 이제 심장의 문제들을 많이 그 연구를 해봤어요. 이 자리 저 자리 이렇게 바꿔가면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좌측의 천료와 천종을 뜨시거든요. 그리고 대추에도 뜨고, 영대에도 뜨고, 심유에도 뜨고, 그리고 도도에도 뜨고, 이렇게 좀 많이 뜹니다. 근데 심장 같은 경우는 등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깨 견갑골이 있으면은 폐유 있고 고항 있고 심유가 있죠. 심유 밑에 영대가 있어요. 되게 요 심유 중심에 요 근처가 이렇게 볼록 도드라진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가 좀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심근경색이 있을 때, 심장 관상동맥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이쪽에 좀 반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심장 PTCL을 했거나 바이패스 서저리라고 심장 관상동맥 쪽에 어떤 조작을 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PTCL이라고 하는 것은 알죠? 이게 관상동맥 협착된 부분에 조그마한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확장시켜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PTCL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바이패스 서저리라는 얘기는 PTCL로 안 될 만큼 이제 많이 막혀 있을 경우에는 그 관상동맥을 떼어내고 그 다른 곳에 있는 혈관을 떼어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상동맥을 새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수술을 하신 분들 보면 이게 앞뒤 가슴이 좀 이렇게 넓어진 경향이 있더라고요. 오래 보면. 앞뒤로 넓어요, 좀 가슴이. 그리고 등 쪽에 보면 요 근처가 좀 이렇게 좀 올라온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이제 치료를 해주면은 좀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쪽을 치료했는데도 별로 안 좋아진 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치료의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여기가 이제 도드라지게 올라와서 제가 열심히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근데 PTCL을 했어요, 그분이. 심장이 안 좋긴 했었어요. 그게 증상이 여기에 반응이 나타나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을 봐서도 이쪽에 반응이 좀 나타나요.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이제 심장 부전, 관상동맥의 어떤 심근경색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심장의 좀 펌핑 능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대개 여기보다는 이쪽 흉추 1, 2, 3번 쪽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여기 흉추 1번부터 7번까지 지향 있는 데까지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심류 주변, 심류만 심장을 치료할 때 쓰는 자리는 아니고요. 되게 반응이 요 근처나 요 근처에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숨 잘 쉬는 분 있습니까? 툭 하면 한숨 나오는 사람? 예. 한숨 나오세요? 아니, 예.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요 근처에가 좀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심장과 폐의 기운이 이쪽에서 이제 나가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심장과 폐로 많이 가는데 여기가 좀 함몰되어 있는 경우들은 보면은 그 심장과 폐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숨을 쉬는 이유가 깊은 숨 쉬는 거잖아요. 평상시 산소 공급이 좀 부족하니까 한번 자기도 모르게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일부러 쉬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원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엎어놓고 진찰을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간 느낌이 있는 사람들, 오목하게 들어간 느낌 있는 분들한테 한숨 자주 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기해 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살짝 보고 한숨 쉬는지, 엎어져 있으니까 뭘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이제 환자한테 내가 좀 진단을 할 줄 안다,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뜸을 좀 떠주면은 그런 게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물론 한숨 쉬는 것이 모두가 다 이 문제는 아니죠. 다른 문제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또 소화가 잘 안 돼도 그럴 수도 있고요. 비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게 이제 심장에 부담을 줘서, 폐에 부담을 줘서 한숨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예, 이런 곳들이 다 심장 안에 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게 볼록 부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붓습니까, 여기가? 저 같은 사람이 살도 좀 찌고 목도 좀 작고, 예, 저 같은 사람이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뚱뚱하신 분들, 목 잡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도톰하게 올라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트로픽 체인지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오랫동안 이쪽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잘 안 될 경우에, 또 겉이 드러나는 피부가 블러드 서플라이가 잘 안 될 경우는 또 이와 연관된 내부 장기 쪽으로도 영향이 좀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또 이쪽에서 나오는 신경, 특히 이제 자율신경 쪽에 가는 쪽이 심폐 쪽이거든요. 또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이쪽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심장이 펌핑하는 능력 쪽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경험입니다. 이쪽 전체가 심장과 관련이 있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쪽은 심장의 부전 쪽, 이쪽은 심근의 경색 쪽에 관련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좌측으로 많이 아픈데 좌측에 천류와 천종 쪽, 이쪽에 이제 뜸을 떠주고, 배 쪽에서는 천추에 뜸을 떠줘도 좋을 수는 있죠. 하늘천자 들어간 자리가. 아마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예, 심장의 치료는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